주식이나 금은 오르는데 요즘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다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안 오르죠.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뭐 객관적으로는 지금 위험자산으로 아마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할 때는 이제 위험자산은 불안하죠.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지금 못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 상황이 좋으면은 되게 좋은 말이나 좋은 스탠스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에 귀를 상당히 기울이시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안 좋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돌아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모두 다 표출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그 SNS나 댓글들을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냄비 같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를 내가 보고선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도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게 많고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말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냄비 같은 상황이고, 그럼 다시 그럼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2억 3억을 찍으면 그때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또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장의 어떤 그 본질적인 수요와 공급도 뭔가 요인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자산 시장에는 시장의 수급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 수급을 통제함으로써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패권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금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패권 전략에 활용되는 자산으로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유사 금본위제를 하려고 하는 중국과 비트코인 준비금을 비축하려고 하는 미국 간의 어떤 경쟁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시장의 수급 요인을 어떤 패권이 흔들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죠, 이미.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 어떤 수급 요인 또는 차트나 이런 걸로 파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시진핑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제 밀당을 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과 금의 가격을 가늠해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지켜보는 게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패권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수급 논리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패권들이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권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조절하죠. 사람들은 이 시장의 수급만 보기 때문에 마치 시장이 전지전능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에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발현될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연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행간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정부가 2025년 3월 6일 날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신시아 로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굉장히 야심차게 2024년부터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까지 물밑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고 20년 동안 팔지 않고 비축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팔아서 국채를 갚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38조 달러, 앞으로는 이게 50조 달러까지 될 수 있겠고 100조 달러까지 되겠죠.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가 사실은 미국의 내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 엘리트들이 연봉을 받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빚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글로벌 국가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고통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세워놨던 그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측면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작년에는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계획을 이제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월가가 채권을 투매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했던 관세 전쟁과 비트코인 비축 전략과 월가에 대한 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봤어요. 채권을 투매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38조 달러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트럼프 정권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이자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가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건 그 전의 정권이건 채권 시장이 채권을 투매해서 정권을 압박하면 그 정권은 항상 끝났습니다.
붕괴했어요. 영국의 2022년인가 2023년에 당시에 여자 수상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죠. 왜냐면 잠깐 들어왔다가 채권 시장이 발작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들걷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이 발작해서 한 달 만인가 3주 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도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 붕괴합니다. 그 옛날에 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도 사실 국채가 발작을 일으켜서 붕괴했었고, 지금 독일, 프랑스 등등 EU 국가들이 그때 재정 위기를 겪었던 것도 국채 시장이 발작한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은 그 정권한테는 상당히 슈퍼맨과 크립토나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전지전능한 것 같지만 크립토나이트란 돌 하나에 무력화되듯이 미국이란 패권 국가의 정부가 굉장히 전지전능한 패권 세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월가라는 채권 세력들한테는 무력화되는 세력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정치 권력과 금융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월가가 채권을 투매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재축 전략을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월가의 채권 시장을 눈치 보느라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사실상 보류하거나 중간 선거까지는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채권 시장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덫을 작년에 여러 군데 설치해놓고 올해 월가가 그 덫에 걸려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첫 번째가 파월 연준 의장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 그러니까 그 25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연준 청사를 개보수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다. 재정 방만 운영했다. 그래서 뭐 배임 횡령이 아니냐. 수사해라. 그래서 이제 뉴욕 지금 검찰이 지금 파월을 수사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을 정치적인 디뱅킹, 정치적인 탄압이다. 본인에 대한. 2016년 때 이제 대통령이 됐고 2020년 때 져서 이제 백악관을 떠날 때 제이미 다이먼이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의 계좌와 트럼프 법인들의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좌를 동결했다는 거는 금융의 숨통을 끊어놓은 거니까 트럼프는 그때 엄청난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과 그 이번에 힘겨루기를 한번 대차게 해봐야 되는데, 제이미 다이먼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50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이미 다이먼이 작년에 채권을 투매하고 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이제 긴장을 했죠. 그래서 관세 전쟁도 유예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채권 시장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작년 그 5월 30일 날 그 레이건 경제 포럼이라는 데 가서 이제 연사로 갔을 때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백악관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건드리지 마라, 관세 전쟁 하지 마라였고요. 두 번째가 비트코인 사지 마라, 히토리오하고 F-35 전투기를 사라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가 SLR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SLR 규제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를 못 사게 했던 규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사실은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자꾸 대출을 해줘서 그것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났던 거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월가가 투자를 사실상 예전만큼 못하게 제한을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국채도 이제 우량 자산인데 국채도 이제 사기가 힘들어졌었죠. 자기 자본을 예전보다 더 많이 쌓아놔야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국채 투자가 제약됐던 상황입니다.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할 때 SLR 규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채를 사고 싶어도 못 사.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채 발작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못 사잖아. 왜? 저기 미국 행정부가 금융위기 때 우리 지금 규제 걸어가지고 엄청 달성 못 하니까 니네가 자승자박 한 거야. 얼레리꼴레리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세금에 다 들어줄게. 중국과 관세 전쟁 1년 유예했어. 봤지?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 7월 30일 날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원래 발표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했어. 봤지? 자, 그리고 또 하나, SRR 규제 풀어줄게. 풀었어. 봤지? 다 했어요. 근데 SR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그 푸는 시기를 올해 4월 1일로 유예를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덫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SRR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월가가 사줄 수 있는 미국 국채가 최대 6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 원입니다. 이게 무제한 양적 완화 효과가 있는 규제 완화죠. 이제 1조 5천억 달러에서 6조 달러라고 하는데 대략 중간값으로 하면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를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규제를 풀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왠지 모르게 월가 황제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철석같이 믿고 트럼프에 속아서 지금 올해 1월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4월 1일 날 이 규제 철회를 철회해버리면 월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 내가 샀던 거, 레버리지 통해서 샀던 거 다 팔아야 되고 포트폴리오 재구성해야 되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사법 조치와 이 규제 완화라는 덫 때문에 월가가 트럼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트럼프가 엄청나게 사실은 전략을 짜놓고 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있다가 모든 걸 다 제이미 다이먼한테 그래 네가 더 세. 난 너한테 졌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했거든요. 그 5월 30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제이미 다이먼이 원하는 거를 트럼프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의 중재로 제이미 다이먼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3번의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은행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 세력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는 전략적으로 고개를 딱 숙인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전략들을 올해 1월 1일부터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게 뭐지? 라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는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트럼프한테 속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채권 시장이 자신의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채권 시장이 안정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입니다. 작년에는 제이미 다이먼의 반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전략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7천만 유권자들 마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올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그래서 그 전략을 펼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만든 비트코인 액트가 통과되면 그 법을 토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트럼프는. 일단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만든 그 법안이 1월 달부터 논의되고 이제 크레디티 법안하고 병합 논의될 때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지켜보겠죠. 3, 4월 달까지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좋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국채금리가 지금 5% 육박하고 있는데 5% 육박할 경우에 비상경제 조치라는 걸 발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안보 문제거든요. 국채금리가 폭등한다는 거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월가가 국채 투매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 테러예요. 국채를 투매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비상경제 조치가 내려지면 모든 권한이 의회에서 백악관으로 행정부로 이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의회의 승인권이 약화되고 이제 백악관이 키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무부에 있는 예산을 행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원래부터 재무부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법안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34년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준비법이라는 걸 발동해서 금을 국민들로부터 몰수해서 비싸게 팔았는데요.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금준비법을 발동할 수 있어요. 비상경제 조치를 일단 발동하고 금준비법을 토대로 금을 재평가합니다. 그럼 지금 42달러로 되어 있는 금의 가격을 시가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가격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가는 5,000달러고 당시에 10,000달러가 되든 아니면 10,000달러가 되지 않든 어쨌거나 트럼프 정부가 10,000달러를 원하면 장부를 10,000달러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배에서 200배 정도의 재평가 차액이 발생하고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의 그 차액을 회계상으로는 연준이 재무부에 달러를 인쇄해서 트럭으로 날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포트녹스 금고에 있는 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준과 재무부 간의 회계 장부 정리예요. 지금 연준은 재무부가 발행한 금 증서라는 거를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금 증서에는 온스당 42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42달러를 금 재평가를 하자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금을 재평가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10,000달러로 만약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200배가 되겠죠. 2조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 트럭으로 실어 날라줍니다. 그럼 재무부는 2조 달러를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계좌에 넣어요. 그리고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계좌는 뭐냐면 그 재무부의 재원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2조 달러를 비트코인과 국채를 사서 시중에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2조 달러의 양적 완화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채 상환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미국 내부의 어떤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어떤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게 트럼프의 전략에는 훨씬 더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 비상 상황, 경제 비상 조치를 발동하고 거의 계엄에 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치를 발동할 텐데 금의 재평가는 어떤 위기 시에 훨씬 더 쉽게 발동할 수 있어요. 사실은 위기가 아니어도 금의 재평가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론과 반대
파들을 무찌르려면 사실은 비상조치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돼야겠죠. 그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을 때 비상경제조치를 발동하고 금의 재평가, 금준비법을 발동해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금 재평가 차액을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회계에 넣어서, 특별회계는 의회의 비준,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트럼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TJ라는 일반 회계 계좌에서 돈을 빼면 이건 1센트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 회계에서 돈을 빼는 거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하고 데비 sak스 크리토 짜르하고 법무장관이 모여서 만든 비트코인 액트 전략적 구체적인 전술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실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7천만 유권자를 등지고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채권 시장을 일단 트럼프는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을 트럼프는 지렛대로 오히려 활용해서 비상경제조치라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비상경제조치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환율 안정기금에 넣은 2조 달러로 국채와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이 순환매를 통해서 트럼프는 총 3조 달러에서 많게는 10조 달러가량의 빚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이거는 결국은 돈의 발행이고 빚 녹이기.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하면은 부채의 화폐화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를 똥으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부채 탕감 전략, 트럼프 쇼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미국이라는 정부, 패권 정부가 구체적으로 세팅하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달러의 수명 연장의 아드레날린으로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사실 원래부터 지난 5,000년간 화폐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금이라는 자산을 사실은 그냥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달러를 화폐 패권 자리에 앉히기 위한 게 닉슨 쇼크였는데, 트럼프 쇼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똥으로 만들려고 했던 금이 사실은 똥이 안 되고 아직까지 화폐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생력은 무시하지 못하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방편으로 석유를 이제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을 준비금으로서까지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금 태환을 중단한 닉슨 쇼크 이후에도 미국과 그 서방 세계와 우리나라도조차도 대략 준비금의 5%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비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그 법정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트럼프는 지금 거기에 준비금의 자리에서도 금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이 이제 뭐 완전히 똥값이 그 고철덩어리가 되지는 않겠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석유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의 자리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서 과거 금이 맡았던 역할도 일부 대체하는 거지만 추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하방에서 지지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의 이제 석유의 역할을 이제 비트코인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 기득권의 측면에서는 이거를 기득권을 지키는 어떤 수단, 보조 수단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그 쓰임새를 사실상 결정하니까, 그렇다면 당분간은 달러의 보조 수단, 달러의 수명을 연장하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활용될 거라는 게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 DNA가 그럼 훼손되는 거냐? 아직까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그러면 달러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포지셔닝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 그 거래의 시스템 하에서 어떤 기축 자산으로서 어떤 RWA라든지 아니면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발행되고 막 쓰일 때, 그러면 그들의 담보가 뭐가 될 거냐?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뭐가 될 거냐? 지금 달러와 국채지만 이거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제 기득권 안으로 편입되기 위한 어떤 절충안이었거든요. 사실은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스테이블 코인과 지금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들을 만들었는데, 천재들이,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는데, 이 준비금을 달러와 국채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모순된 상황이죠. 지금 달러의 가치가 자꾸 녹아내리니까 우리가 다른 화폐를 만들었다. 근데 그 다른 화폐의 기축 자산이 지금 달러다. 상당히 모순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모순됐다는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지속 가능해지려면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결국은 디지털 어떤 결제의 시스템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이제 기축 자산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팅될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
라고 보는데 일단 미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세팅하는 시스템을 보면 달러의 보조수단이다라는 겁니다. 탈중앙화가 장점인 비트코인의 국가와 세력이 붙게 된다면 탈중앙화라는 장점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떤 동물이냐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화라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에 가까운 시스템이냐?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만들어지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결국은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수렴을 할 텐데, 저는 그 어떤 기득권이 집중화되는 자산과 기득권의 소수에 집중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면 그건 인간의 본성하고 부합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배 문제, 생산성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어떤 분배가 개선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다면 뭐든지 결국은 기득권이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결국은 기득권의 채택 여부가 그 자산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란 탈중앙화된 자산도 결국은 기득권이 중앙화하면서 가치가 세팅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탈중앙화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란 속성이 중앙화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러면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이 희소성을 기득권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그 희소성이 이제 다수 그 소외된 그 중산층과 하층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문제인 것 같은데, 언제나 역학관계는 기득권들이 더 세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도 사실은 그게 그 다수에게 분배를 나눠주자는 이상적인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그거를 실제로 혁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혁명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상과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혁명 세력은 없어요. 내가 왼쪽으로 기울였던 운동장을 내 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혁명 세력이거든요. 그럼 결국 혁명이 성공해도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혁명 세력이 기득권이 되겠죠. 모든 혁명은 기득권과 혁명 세력 간의 그 거래를 통해서 중간 단계가 있었고, 그 중간 단계가 형성돼야 성공하는 거지, 아예 그냥 다 뒤엎는다거나 아예 다 몰살당한다거나 이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자산도 결국은 중앙화된 기득권들에게 어떻게 채택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룰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거를 정말 비트코인 혁명을 성공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많이 가진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중앙화된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자산이 탈중앙화된다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좀 달성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그 희소성을 훼손하지 않느냐에 이제 2100만 개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그 시스템은 유효하다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결국은 강남 아파트 공급량을 더 늘리지 않는 상황을 뭔가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만큼 어쨌거나 탈중앙화된 자산의 가치가 이제 실제로 목적이 달성되는 상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을 나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내가 탈중앙화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내가 어떤 탈중앙화되고 평등화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 해도 너무 많이 쌓아두면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뭐 불편하겠어요. 많이 쌓아두면 좋죠. 1kg에 지금 2억 원이 넘는데 수북히 쌓아두면 뭐 그거에 깔려 죽어도 좋지 않을까요? 농담이고, 금은 사실은 비중이 너무 큰 금속이고 사실은 들고 다니기도 힘든 금속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불안한 자산이죠. 내가 집안에 금고에 뒀을 때 도둑 맞을까 전전긍긍 해야 되고, 또 이사 갈 때 사실은 이삿짐 센터한테 맡길 수도 없는 자산이고, 내가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나갈 때는 또 국가가 통제하는 자산이고요. 언제든지 금이란 자산은 사실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가 공공재라는 명분으로 몰수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1934년 금준비법,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돌반지, 결혼반지 등을 다 몰수했었습니다. 실제로 온스당 22달러를 주고 매입하는 방법이긴 했지만 사실상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놨던 금을 몰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22달러에 사가지고 40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상 금을 재평가해서, 뭐 구체적으로 재평가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민간인들의 금을 강제로 뺏어서 22달러를 주고 뺏어서 35달러, 40달러에 파는 방법으로 그 차액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그걸 국채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제 민간의 돈을 풀어서 대공황을 극복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평화의 댐 건설이라거나 IMF 극복이라는 거나 할 때 굉장히 온건한 방법으로 몰수를 하죠. 말은 국민의 성금 또는 금모으기라는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지만 사실상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유일한 자산을 국가가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몰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위대한 행위지만 사실은 국가가 그걸 유도하고 국가가 자기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결정이고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몫을 국민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선택지고요. 국가의 자산을 먼저 팔아야죠. 정부의 자산을 팔고 그 리더들의 자산을 먼저 팔아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 묻은 아이들의 돌반지를 성금으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거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 위대하지만 참여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국가가 인플레이션으로 뺏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반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면 눈물로 받아들이죠. 흥분해서 내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가지고 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가서 국가에 헌납하죠. 그런 마음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국가는 얼마나 영악한 것인가. 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국민은 얼마나 우매하고 애틋한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디지털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만든 거고요. 물질적인 어떤 실물이 주는 그 불편함을 해소한 금이 수학적인 알고리즘. 저는 실물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실물이라는 거를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서 내가 만지는 우리 육감으로,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표현하는 실물은 사실은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5만 달러나 들여서 하나를 만드는 실제 상품 화폐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달러라는 법정 화폐는 그냥 종이, 그냥 좋은 종이에 인쇄 잉크를 발라서 만든 돈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실체는 달러 종이돈이 있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언제든지 휴지가 될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실물이 어떤 게 그러면 실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투입돼서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는, 교환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환 가치가 있는 그 상품으로서 제가 비트코인을 실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전기란 에너지가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사실상 실물이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그거를 파악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인지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깊이 얘기하면 인간이 뇌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내 눈앞에 존재하는지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이거 되게 좀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갔는데 아무튼 실물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는 상당히 의미 없고 모호한 개념이에요. 꼭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금이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좀 더 그냥 좀 들어간 김에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존하는지 인간은 몰라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거를 그냥 오감을 통해서 그게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실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여기까지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라는 거를 파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해서 이게 존재하는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면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코드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돈이라는 거, 그 가치가 존재하나요? 뭐가 있나요, 그 안에? 네, 본질적으로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그게 인간들이 그렇게 쓰겠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무슨 뭐 비트코인이나 뭐 얘기할 때 뭐 내재 가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내재 가치가 뭔지 명확하게 정의 내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각자 다 달라요, 내재 가치가 뭔지. 사용 가치가 뭔지, 뭐 무슨 가치가 뭔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게 뭔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가치는 뇌재 가치예요. 뇌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가 많이 팔리면 금리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나요? 국채가 많이 팔리면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만드는 실질적인 시장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미국 국채가 많이 팔리고 투매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국채 공급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 유통 금리,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기준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라 해서 찔끔찔끔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트럼프가 지금 멘붕이 사실상 온 거죠. 트럼프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낮추라는 이유가 사실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한 건데 기준금리를 지금 5.5에서 거의 지금 1.75%포인트 정도를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국채금리가 진정이 안 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든 지금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물론 낮춰라. 이 기준금리가 사실상 앵커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국채를 빨리 연준이 사들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재무부가 이제 사들이겠다. 재무부의 양적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죠. 국채를 파는 움직임을 단순한 시장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 간 관계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원래 미국의 국채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판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그 정부를 담보로 한 신뢰를 담보로 한 원론적으로는 자산이었으니까 가장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국채는 팔고 금을 산다라는 얘기가 지금 세계사적인 변곡점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정부를 어떻게 믿냐. 사실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그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동맹국도 나몰라 하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자라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그걸 밀어붙이니까 그럼 이게 원래 사실은 냉혹한 국제 질서예요. 원래는 그 정글의 야국강식의 시대의 질서죠. 근데 이제 이게 국간이 좀 차면은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위아더 월드를 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간을 채우고 싶은 나라들이 그게 이제 지난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의 정부를 앞세워서 글로벌 금융 세력이 만들어 놓은 세계화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사실은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가 사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적인 그 논리의 토대 위에서 지난 300년간, 400년간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고 그게 정점이 달한 게 화폐 경제가 정점이 달한 게 닉슨 쇼크 이후에 법정화폐 시스템이 되면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니까 정부는 사실은 화폐를 찍어낼 권리가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데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싶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경제를 만든 거예요. 금융 세력과 미국의 정부가 그 두 세력은 사실상 전략적인 동지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관계고 왜냐하면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권의 금융 세력과 정권은 빚을 지고 빚을 주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정부가 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권자들을 죽이죠. 쫓아내거나. 그래서 그 정권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채권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내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지난 400년간 금융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서 지금 월가와 런던의 어떤 그 시티 오브 런던과 이제 월스트리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끌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 50년간 세계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 아래 전 세계는 자유무역으로 해서 글로벌 GDP가 상당 부분 양적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한 과일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사실은 모든 자산은 기득권들에게 쏠리는 어떤 경향과 패턴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난 50년간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월가 부자들에게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금 이제 다수가 내가 원하지 않는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민주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몰락한 하층민들이 나는 더 이상 이런 시스템에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99.99%의 몰락한 중산층 제조업자들의 하층민들을 되살려줘야 지지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그래서 무역적자를 줄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수지 흑자를 줄이는 다시 얘기하면 월가의 소득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전처럼 금융 세력들이 화폐를 무한정 발행해서 신용화폐를 무한정 발행해서 예전처럼 그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살리려면 실물 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폐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페덱스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컨테이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실물을 가진 세력들을 배를 불려줘야 이제는 미국의 정권이 유지가 되고 트럼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반세계화 시스템을. 그럼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는 거고 예전에 다 국간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거에서 이제는 국간의 문을 닫고 국경을 닫고 이제 그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예전에 시장에 나가서 사면 됐는데 국제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서로 문을 걸어 잠그니까 내가 원하는 실물을 구하려면 이제는 총칼을 들고 가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제국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 그 시스템 정반합으로 이 장점이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극대화되다가 단점이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 모순이 극대화되면 다시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엎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과거에 학습한 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 거는 지난 수백 년간의 제국주의, 그 이후에 자본주의,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라이제이션이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자본주의의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거나 제국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된 어중간한 어떤 하이브리드 체제로 지금 돌아가자고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칼을 들고 가서 히토류하고 석유하고 이제 금을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뺏어올 수밖에 없다.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어떤 자산들의 가치가 오르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 원자재 일단은 뭔가 지금 서로 간의 어떤 경쟁 그 죽고 죽이는 경쟁이 펼쳐졌다 그러면은 루이비통 가방은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살잖아요. 그냥 튼튼한 가방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식량은 필요하잖아요. 땔감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수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관세를 높이면 사실은 비싼 루이비통은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고 벤츠 안 사면 되고 근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나 그 필수 원자재나 또는 국가의 전략에 필요한 어떤 안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꼭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식량, 석유, 휘토류, 전기, 그리고 이제 무기, 식료품 이런 거겠죠. 어떤 이제 기호나 이제 이런 어떤 사치품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센 국가가 이제 뺏는 거죠. 그린란드라는 그 땅을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걸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콧방귀도 안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서 덴마크 사람들한테 내가 그린란드 인당 2억씩 주고 내가 그린란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지금 사회라면은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미친 소리 하는 것보다 하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텐데 지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막겠다고 지금 대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이제 우리가 호들갑 떨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죠.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막 사람들이 막 대응하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내가 이거 뺏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반만 저기 주겠다고 해도 이제 감지덕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뺏어갈 거야 했는데 그러면 뭔 개소리야 이러면 되는데 내가 다 뺏길 것 같아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반만 가져갈게 그러면 감사해지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펼치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자국의 국민들 입장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미국의 지도자라는 거는 미국의 중산층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뭐 반트럼프 시위도 뭐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오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언제든지 옆집 아저씨가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강도질을 해나갈 수 있는 치안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힘세고 막 가가지고 맨날 옆집 아저씨 뚫게 패고 막 이런 아버지라면은 그런 시대는 좋죠. 우리 아버지가 막 뒷짐지고 양반이라고 막 나무랄 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는 지금 정말 또라이고 무지막지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한테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디지털세 낮추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그걸 무력화시킬 힘이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게 옳고 그르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사회가. 남의 나라 땅을 뺏어가겠다고 하고 지금 자기네 나라는 세금 매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세금 25% 매기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뭔 개소리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미 웃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6년 금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렸던 금준비금의 포기 그리고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한 디지털 준비금으로의 교환이라는 시스템 트럼프 쇼크 체제가 저는 이제 상반기 중에 가시화되고 7월 4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선포되거나 또는 이제 쇼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연출된다고 보면은 금의 가격은 지금부터 상당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반세계화 정책이 무지막지하게 펼쳐지고 신제국주의 시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 경제에서 실물의 경제, 실물의 세상으로 실물이 중시되는 세상이 되면
각각의 집집마다 금고를 놓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관해 놓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금이라는 자산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금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자산으로서의 금이 다시 재평가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다면 예전에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잘못됐다는 게 그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거라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한데 금의 가격이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다시 가치가 부각된 이 상황은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적으로 케빈 워스라는 그 연준 전 이사가 트럼프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 때 이제 워시 쇼크의 하나로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다 폭락을 했었는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시는 예전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매파로서 금리 인하나 양적으로 안 할 거다라는 그거는 시장의 오해라고 보고요. 무지한 시장이 잘못 판단한 걸로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떨어진 자산들의 가치는 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과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금, 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케빈 워스를 매파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는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매파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케빈 워스는 그간의 발언, 그러니까 연준 이사 재임 시절과 그 이후에 있던 발언들을 쭉 종합해서 이제 판단해 보면 일단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고 그걸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서 돈을 푼다. 그러니까 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연준이 시중에 있는 자산을 매입해서 이 중에는 이제 미국 국채도 있고 MBS라고 해서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6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연준의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이 MBS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MBS라는 거는 금융 위기 때 그 무너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찍어서 부동산에 돈을 부동산에 돈을 풀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특정 산업에 돈을 풀 목적으로 사들였던 증권입니다. 이런 식의 개입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금리라는 통화 정책 수단을 써야 되는데 연준이 특정 시장에 자산을 매입해서 부동산을 살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AI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목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그 특정한 시장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불려준다는 것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MBS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연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연준이라고 케빈 워스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시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연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하는 게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압박이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라는 그 말이 성립하려면 연준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라는 말이 성립돼야 돼요. 그래야지 트럼프가 연준의 의장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근데 연준이라는 지금 기관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정 산업, 금융산업과 그리고 ESG라는 그 헤게모니, 그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장치도 있거든요. 그 ESG를 어느 정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은행들에 대출해주는 그 금리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 산업 자체에 연준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ESG 산업 그리고 MBS라는 걸 통해서 부동산 산업에 개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자산 매입을 통해서 또는 규제를 통해서 연준은 지금 특정 산업에 컨트롤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특정 산업에 컨트롤하는 권력이 대부분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연준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펼쳐진 금리 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트럼프는 그 양극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비록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하는 행위가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연준은 지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인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는 연준이 예전에
그 연준법으로 제정될 때 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생각대로, 물론 이제 금융 세력들이 만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죠.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의회가 주식회사 연준을 견제하면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 본연의 그 설립 때 그 의회가 가졌던 대의기관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겠다라는 게 케빈 워스이고요. 그렇다면 케빈 워스는 금리를 안 낮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춰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비용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로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금융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K자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게 워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건 오해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에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연준의 어떤 횡포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금리 인하도 어려울 거다. 이건 오해입니다. 100% 오해고,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이 케빈 워스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산성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때, AI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때는 금리 인하의 여지가 크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 폴 크루그먼이 그 케빈 워스를 상당히 공격했는데, 그래서 그 상당히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공격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다, 손바닥 뒤집듯이 생각을 바꾼다, 신념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폴리페서예요.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인데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진보라는 게 그 프로그레시브하다라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색깔로 봤을 때 좌파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파를 상당히 비난하는, 그러니까 금융 세력을 옹호하는 폴리페서예요. 그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리즘을 통해서 본 케빈 워스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비난한 거지.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 상황이었고요. 케빈 워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용적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스가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어떤 거냐? 케빈 워스는 양적 완화에 반대이기 때문에 케빈 워스가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 신념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양적 완화가 예전보다는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그동안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파월이 배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자신이 원래는 스토비 무너신 재무장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파월을 임명했는데, 파월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당했는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케빈 워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정책을 못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케빈 워스를 안 쳤을까요? 네, 트럼프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워스를 안 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워스가 트럼프의 정책이 부합하는 연결고리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케빈 워스는 양적 완화 안 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럼 양적 완화 안 할 거냐? 그러면 그 연준 의장 앉혀놓고 이제 그러면 양적 완화 못 하는 거네? 그럼 긁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워스 연준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무부를 통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 아래 양적 완화에는 반대하지만 그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금리 인하에는 찬성하는 케빈 워스를 앉혀놓고, 케빈 워스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서로 합의하에 재무부가 주도하고 연준이 보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무부가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재원을 환율 안정기금으로 마련해서 2조 달러로 국채와 비트코인을 사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고 재무부 주도의 양적 완화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케빈 워스라는 시장 안정적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달러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는 연준 의장을 임명한 겁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던 시장은 상당히 오해했던 거다. 트럼프의 전략을 오해했던 거고, 케빈 워스라는 인물을 오해했던 거고, 무지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는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 변화인가요? 아니면 큰 전략 변화인가요? 전략의 변화죠. 일단 탈달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국가들이, 반미 국가들이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달러라는 스위프트망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달러라는 자산이 이제 액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그 발행량의 증가로 그런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스위프트망을 미국이 패권 전쟁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사실상 금융의 숨통을 죄는 이런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을 중국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G2로 이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패권 상대 국가가 되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스위프트망, 금융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목을 죄는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달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 대안이 5,000년 동안 전통적인 화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금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위제로 복귀하는 것이 중국의 1차적인 달러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편이었고요. 근본위제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영국과 미국이 닉슨 쇼크 이전에 했었던 유사한 형태의 근본위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1971년 닉슨 쇼크 이전에 영국과 미국은 엄밀하게 모든 달러와 모든 파운드화를 이를테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1트레이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을 해주는 금 증서로서의 화폐였습니다. 닉슨 쇼크 이전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금태환을 닉슨이 중단하고 법정화폐로서의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법정화폐로서의 달러 패권을 중국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미국이 했었던 근본위제와 유사한 완벽한 근본위제는 아니지만 석유와 같은 필수 원자재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 교역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근본위제라고 해서 유사 근본위제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 근본위제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중국은 상하이의 원유 선물 시장과 금 현물 시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금태환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펙 석유국가 수출 국가들의 석유 결제 대금을 금으로 태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유사 근본위제를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미국의 달러로만 결제를 한다는 미략을 맺었었거든요. 이게 2025년에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현재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례상 아직까지는 달러망이 가장 유력한 결제망이니까 관례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국가들이 달러로만 결제하는 비중, 아직까지는 그 비달러 화폐로의 결제 비중이 두 자릿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수도 리야드에서 이제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석유의 위안화 결제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석유 결제를 하고 그 석유 결제 대금을 곧바로 상하이 금시장에서 현물로 금으로 바꿔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은 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국가들의 석유를 일부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중국이 달러의 어떤 패권, 달러의 지배력, 달러의 어떤 위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방편으로 금을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중국의 의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달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왜냐면은 일단 가치의 하락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달러의 정치적인 무기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가장 많은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었을 때 그 양이 대략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준비금으로서 대략 달러 자산을 3조 달러 정도 최대치일 때 들고 있었고요. 그 중에 40% 정도를 미국 국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동반 하락하는 게 이제 미국 국채니까. 그래서 달러 자산을 3조 달러 들고 있다면 액면 가격으로는 계속 3조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달러로 살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침공했을 때 미국이 푸틴의 3천억 달러 자금을 국제 은행들의 글로벌 자금을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1조 2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동결시켜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쓰레기가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일단 달러 자산을 팔고 그 달러 자산으로 전 세계가 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 국채를 금으로 바꾸는 그런 교체 작업이었죠.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 중에 지금 대략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팔아서 금으로 바꿔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중국의 전략은 성공할까요? 그거는 단정하기가 힘든데 일단 미국이 어떤 식으로 견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미국이 지금 그런 중국의 탈달러 전략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견제를 하겠죠. 왜냐면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게 스위프트 달러 결제망
전략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물리적인 군사력, 그리고 이제 자원 경쟁, 그리고 AI 이제 패권 경쟁 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용어 상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달러 결제망을 중국이 벗어난다면 미국은 강력한 지렛대 하나를, 무기 하나를 잃는 게 되니까 반대로 달러의 결제망에서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또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탈달러의 어떤 전략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반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중국이 탈달러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그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지 못하게끔 산유국들을 옥죄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축출됐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도 축출됐고,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도 사실상 축출이 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전부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했었던 국가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철저히 탈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탈달러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무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추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석유 자원을 미국이 직접 통제한다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실은 중국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위안화를 주고 달러 결제를 하는 협약이 맺어졌던 상황에서 이라크에 미사일을 쐈던 거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경제 제재, 통화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후에 중국과 밀거래를 통해서 중국에게 상당히 싼 값의 석유를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탈달러 전략에 부합하니까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도 마두로 정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니어쇼링이라고 하는 그 돈노주의라고 해서 지금 남미, 북미, 캐나다, 미국, 남미까지 아우르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패권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으로 일단 본보기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시켰던 거고요. 지금 이란이 사실은 그 반미 정권과 친중 정권의 대표적인 그 중동의 패권 국가인데, 이란도 실질적으로 중국과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이란 정권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하메네이 정권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이란에서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이런 그 이유와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탈달러 전략을 위안화 국제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일단 그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근본이제를 만약에 어느 정도는 완성했다라고 본다면 미래에 미국은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디지털 근본이제, 즉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이제 디지털 금융망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중국의 근본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금을 모아서 열심히 근본이제를 구축해 놓으면 미국은 디지털 근본이제, 앞으로는 사실상 블록체인, 그 스테이블코인이나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결제망이 실질적인 결제망을 장악할 것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결제망을 선점하는 방편으로 디지털 근본이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디지털 근본이제라는 것은 예전처럼 1BTC에 몇 달러를 이렇게 태환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그 준비금으로서 대략 부채의 일정 부분, 대략 5%에서 10% 정도를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것을 지금 금 준비금을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바꿔서 디지털 금 준비금 체제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경제권이 지금 달러 결제망을 쓰고 있는 국가들의 GDP를 합하면 글로벌 GDP의 대략 70%에서 80% 정도를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에 줄 서 있는 국가들이 디지털 근본이제를 만약에 채택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유사 근본이제로서의 위안화의 국제화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리고 석유 결제를 사실상 중국은 위안화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위안화의 국제화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 인도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데 이 나라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지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브릭스라는 경제동맹 만들었는데요. 그 탈달러 경제를 만들어서 그 블록 안에서만큼이라도 달러 이외의 제3의 화폐 또는 이제 이 경제권 안에서의 패권 국가,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이제 향후에 인도 정도가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3의 화폐를 만들자라는 지금 논의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또는 러시아의 루블화를 디지털화해서 이 브릭스 공동체 안에서 이제 기축통화로 쓰자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미국의 결제망에서 벗어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었고, 지금 푸틴과
트럼프 정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때 동결됐던 3천억 달러를 푸틴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동화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방편들을 트럼프하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트럼프 정권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사실상 앞으로 와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은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겠죠. 셰일가스 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자국 내 생산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줄었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우산이 돼주면서 석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았던 그 시스템이 이제는 미국에게는 유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고객과 안보 우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그 대안을 찾는 방편으로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과의 어떤 석유 결제 또는 안보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이 문제는 상당히 설명이 좀 필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값이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으로의 순환매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금의 상승폭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지금 트럼프 정권은 원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정권이 금과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대략 5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가량의 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계좌에 이체를 하고 그 계좌에 넣은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미국 국채와 국채를 상환하는 것과 국채 이자를 상환하는 것과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는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트럼프의 계획을 트럼프 쇼크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닉슨 쇼크에 이제 빗대서 트럼프 쇼크라는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닉슨 쇼크는 1971년에 닉슨 행정부가 금 태환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달러의 가치를 끌어내려서 국가 부채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금 태환의 중단을 선언한,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준 이 사건을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는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38조 달러와 1년에 1조 달러라는 국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 38조 달러라는 국채를 실질 가치를 줄이고 빚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달러의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레이건 정부, 닉슨 정부 때는 닉슨 쇼크였고요. 레이건 정부 때는 프라자 합의로 강제적인 달러 가치의 평가 절하,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와 마르크와의 평가 절상을 했었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은 닉슨 정부와 그리고 100년 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답습해서 금의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순환매를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조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서 국채를 갚고 이제 하는 방편을 짜놓은 건데, 트럼프는 금 준비금의 중단 선언을 할 겁니다. 금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금태환 중지 선언을 했던 닉슨 쇼크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금 준비금을 없앤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그렇다면 보증금이 없는 종이 화폐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사실상 보증금이 없는 법정화폐로서의 화폐였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고안에 8,000톤이라는 지금 현재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채권 국가들이 미국에게 38조 달러를 빌려준 거거든요. 그 월가 채권자들과. 그렇다면 지금 이 1조 달러에 달하는 금 준비금을 이제는 우리는 팔아서 비트코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바꾸겠다라는 것보다는 금을 팔겠다라는 거에 일단 첫 번째는 방점을 찍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 준비금이 없는 달러 체제를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금의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 쇼크 때도 사실은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한 거였는데 예기치 않게 금의 가치가 그 이후 10년 동안 25배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 상대적인 게임인데, 닉슨 쇼크 때는 그 25배 정도 오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만큼 이제 금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그 이후의 정권들이 멘붕에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지금 학습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금
금준비금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은 금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희석시키고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거는 목적이지만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고꾸라져서 그 달러의 패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닉슨 쇼크 이후에 사실은 4년 뒤에 곤두박질 치는 달러의 가치를 하방에서 지지해주기 위해서 석유로 바꿔주겠다는 이제 페트로달러 미략을 맺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금 준비금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달러가 곤두박질 칠 때 이걸 하방에서 받쳐주는 안전망이 뭘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 준비금을 중단하고 그걸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놓겠다라는 이 패키지가 사실은 트럼프 쇼크에, 그러니까 닉슨 쇼크 때는 4년 동안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예기치 않던 생활을 수습했는데 어차피 트럼프는 그 전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패키지로 아예 나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라는 선언을 동시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금의 가치는 상당 부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달러 정도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금의 가격이 트럼프가 원하는 가격은 저는 10,000달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장부상에 110억 달러라고 표기되어 있는 연준의 금고에 있는 8,000톤의 금의 가격이 지금 시가로는 1조 달러인데 이 1조 달러를 가지고 내가 빚을 희석시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지금 1년치 이자도 안 되거든요. 1년치 이자밖에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트럼프가 역사적인 어떤 그 달러 패권의 어떤 쇼크 위험한 그런 대책을 난리를 칠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적어도 금의 가격이 2조 달러가 돼서 그 2조 달러의 일정 부분을 100만 개, 2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을 때 비트코인이 5배가 되면 그게 또 1조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데는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정도를 그런 상황에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2조 달러, 거의 2조 달러 가량은 미국 국채를 차환하는데, 그러니까 재무부가 미국 국채, 시중에 있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데 쓸 겁니다. 그러면 2조 달러의 양적 완화 효과를 거두는 거고 그만큼의 국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빚을 갚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2조 달러 이상은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트럼프 정권이 재원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하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빚을 갚겠다라는 판단이 실제로 실행한다고 하면요. 1조 달러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 필요가 없고 사실은 무의미한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재평가를 통한 비트코인 순환매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금의 가격은 최소한 지금의 2배 정도는 돼야 그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김에 트럼프가 2기 집권 이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보여왔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종합하면 트럼프가 올해 하려고 하는 거는 대략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월 4일이 클라이막스입니다. 2026년 7월 4일이 트럼프 정권이 하려고 하는 지상 최대의 쇼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날 자신이 했었던 업적을 극대화시켜서 올해 11월 달에 치르는 중간선거를 승리로 가져가는, 아니면은 원래 중간선거는 그 집권당이 불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패배의 타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성공적인 중간선거를 치르는 전략으로 독립 250주년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극대화시켜서 드러내는 전략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쇼크가 하는 겁니다. 트럼프 쇼크라는 거는 시장에 충격을 줌으로써 사실상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달러 패권의 수명을, 닉슨 쇼크는 50년을 연장시켰지만 트럼프는 100년, 50년 이상을 연장시키는 방편으로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대책이죠. 달러라는 패권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패권을 지키겠다라는 게 상당히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러 약세라는 거는 다른 화폐, 무역 상대국들의 화폐에 상대적으로 약세인, 그래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강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의 위력, 그러니까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어떤 위상은 지키는, 그러니까 패권 화폐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높이는, 하지만 무역 상대국들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시켜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이런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 본인이 펼쳤던 닉슨 쇼크의 효과, 그러니까 금 준비금을 팔아서 디지털 준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달러를 약
악세로 만들고 빚을 갚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이 방편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때, 그렇다면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트럼프 쇼크를 이행해야겠죠.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날 때쯤인 그 7월 4일 날 경제 독립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그 개선문에 훨씬 더 화려하고 큰 지금 개선문을 만드는 작업을 트럼프가 하고 있고요. 그날 그 격투기나 카레이싱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실제 이벤트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정권이 기획하고 있는 달러 패권 수명 100년 연장 계획이고, 그 정점에는 트럼프 쇼크가 있다. 금 준비금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 있다. 그리고 이 쇼의 클라이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7월 4일이 될 거고, 트럼프는 그날 미국의 경제 독립 선언을 할 거다. 토머스 제퍼슨 선배가 정치적인 독립 선언을 250년 전에 했는데, 지금 미국은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아직까지는 금융 세력들에게 경제는 속국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글로벌리스트와 딥스테이트를 무찌르고 미국의 경제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었다. 나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I have made America great again 이란 말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의미 없습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라는 거 계속 얘기하시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사는 남아있어요. 왜냐면 불안감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서사도 어떤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뒷받침을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굉장히 불안한 지금 서사고요. 그 서사는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4년 주기라는 거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가격이 2배가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공급량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450개가 발행이 되는, 그러니까 채굴이 되는데 이미 2천만 개가 채굴이 돼 있고요. 450개라는 그 신규 채굴량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량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할 때부터 지금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이제 채택,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 메커니즘을 끌고 나가겠다라고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중의 채택과 이제 기관의 채택과 국가의 채택이 어떻게 확산되느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문제로 이제 회귀된 거고요. 앞으로는 공급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 인플레이션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 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안정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지금 4년 주기 사이클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불안감을 이제 퍼뜨려서 그걸 활용했다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이클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아니,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과거의 4년 주기 사이클을 봐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에 맞춰 설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왜 4년으로 설계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레이 달리오의 어떤 그 부채 사이클을 보면은, 부채 사이클이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화폐 부채 공급량이 이제 축소되고 팽창하는 그 사이클이 8년 주기로 움직이고 80년이나 100년 사이에서 큰 사이클 하나 그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라는 게 그거하고 공진을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4년 주기라는 걸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시경제적인 그 주기를 아마 감안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공급량이 어떤 공급 쇼크가 이제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금리 주기,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라는 어떤 유동성 주기, M2 통화량의 어떤 증감 상태가 그것과 맞물려서 공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4년 주기 사이클에 가격이 상승할 패턴이 될 때는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을 때 4년 주기하고 맞물리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게 이제 금리가 또 이제 인상으로 돌아섰을 때 또 마침 또 4년 주기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폭락하는 이런 공진된 현상을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미래와 과거의 공통점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동성과 맞물려서 사이클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량이 주는, 공급 인플레이션이 주는 요소는 유동성과 공급량이 같이 움직이면서 만들었던 이 사이클에서 이제는 공급량이 주는 이 요인은 이제 빠지고 유동성이 주는 함수만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주기인 거냐? 직관적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주기인데 사실은 원래부터 그 주기였다. 유동성 주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부각되지 않고 공급량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문제만 남았으니까 유동성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 그래놓고 이제 과거를 반추해보니 결국은 과거에도 유동성 문제였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금과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경쟁하는 관계가 될까요?
묘한데요. 애매한데요. 사실은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할 때는 이제 디지털 금이니까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비트코인으로 금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위기시에 어떤 그 세계사적인 어떤 변곡점에서 금이 부각되는 마침 이제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금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화폐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겠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속성이 이제 채택이 되고 그게 확산되면 본질적으로는 이제 경합제죠, 대체제죠. 그래서 경쟁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기관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기관이 양날의 칼인데요. 기관이 채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측면도 있는데 기관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잖아요. 조금만 위험하면 빠지는 거고 또 조금만 돈이 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선행하는 게 아니라 후행하는 요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기관들은 빠져나가니까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지금 들어와서 기관들이 지배하는 이 측면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기관들의 속성이 지금 비트코인에는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특히나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이제 기관이 세팅을 해놓는 요인이 되고 이게 위험자산으로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오히려 부작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채택 과정,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 레버리지 투자,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가격이 더 폭락하는 이 측면이 이게 참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기관들이 끌어올려준 것까지 뭐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브앤테이크다.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들 기관들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니까 뭐 인간이라는 게 간사하죠. 조금 도움이 될 때에는 와 좋다라고 박수 쳐주다가 조금 이제 그들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니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결국은 자기 자산을 지키겠다고 어쨌거나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본질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금은 이제 서로 경합하는 관계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채택되고 인식이 확산될 거라고 믿고 더 정확하게 하면 바랍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어떤 자산이든지 투자를 할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간의 어떤 그 비전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누구나 불안해지겠죠. 근데 그 불안감을 참아내는 것도 사실은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뭐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 비싼 가격에서도 상당 부분 샀는데 어쨌거나 3천만 원 뭐 2천만 원 할 때 사신 그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6배, 5배 어쨌거나 올라 있잖아요. 뭐 4배 올라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딴 건 다 올랐는데 왜 비트코인만 떨어지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8배가 된 다음에 금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 2, 3천만 원 할 때 15,000달러 할 때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선행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상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의 문제인데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갈지를 본인이 판단했다면 그 이론 논리와 이론 그리고 믿음이 아직까지 유효한 건지를 점검하는, 만약에 그게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팔아야죠. 손절하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아직까지 제 생각과 논리로는 성공의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빅테크 자본주의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대 등등의 책을 쓰고 이제 그 독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과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쉽고 재밌게 이제 이해를 할까? 뭐 그러자면 이미지와 스토리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보고 이제 스토리와 이미지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새로운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